자, 에드워드 사이드는 20세기 후반부에 프랑스의 자크 데리다하고 미셸 푸코하고 더불어서 세 사람의 위대한 사상가고 현대문학 이론의 중추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데리다는 해체 이론을 창시했고 미셸 푸코는 담론 이론, 디스코스 티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를 만들었고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 티어리를 이야기를 해서 이게 나중에 나온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근간이 되죠. 포스트 식민주의 혹은 탈식민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푸코하고 데리다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사변적입니다.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이드는 그렇다기보다는 보다 더 실천적인 비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구의 편견과 그 문화적 헤게모니에 도전했고 그러니까 동양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서 주변부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앞에 두 사람하고는 또 다른 분야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를 이야기할 때 우선 왜 이 사람이 중요한가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의 비평이론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나 혹은 문화와 제국주의 같은 조서를 통해서 우선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편견, 오독 이런 걸 비판했고요. 또 서구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중동, 아랍, 이슬람 혹은 동양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영토 제국주의가 지금은 없어졌죠. 그러나 문화 제국주의는 지금도 남아있다. 우리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가 처음 책을 낸 것은 1975년인데요.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때 이 사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시작이라는 책은요. 부제가 Intention and Method, 의도와 방법입니다. 시작들이란 뜻이고요. Beginnings니까. 이 책에서 사이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요. 서구에서 중요한 게 the origin의 개념인데 근원이죠. 서구는 자기들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성서에서도 근원이 중요하죠. 제네시스가 모든 것의 시작, 오리진이 중요한데 이 오리진은 고정돼 있고 신성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이드가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정되고 신성한 오리진이 불안해진 시대고 더 이상 거기에 유효성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우리는 그보다는 역동적이고 세속적인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새로운 시작. 사이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18세기에 이제 위코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오리진이 19세기에 오면 세 사람의 그 사상적 이단화가 등장하면서 더욱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중 한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니체고 또 한 사람은 프로이드고 또 한 사람은 마르크스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신성한 오리진을 깨뜨렸고 프로이드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걸로 믿었던 신성한 걸로 믿었던 자아를 의식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상부 구조보다 하부 구조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데리다는 해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의 내부에서 그 근원을 해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셸 푸코는 우리가 이 리니어하게 쭉 연속성이 있게 계속되어 온 우리 문명의 역사가 사실은 어느 시점에 럽추어가 있었다고 하죠. 파열이 돼서 이게 단절이 됐다. 이것도 역시 신성한 오리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죠. 이 두 사람이 위대한 사상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서구의 The Origin의 그 근원을 해체하고 불안하게는 했지만 그 이후에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사이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아탑에만 있지 말고 데리다나 푸코는 좀 상아탑에 있다고 봤어요. 이제 거리로 나와야 된다. 현실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가 순수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텍스트는 스스로 위치하고 있고 해석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 삶, 그리고 사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비기닝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출현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서양은 오리진이고 오리엔탈, 동양은 비기닝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기닝스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오리진은 단 하나 신성한 것이고요. 그러면 사이드가 43세에 쓴 오리엔탈리즘은 어떤 책인가? 이 책을 쓰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석좌 교수가 됐고요. 40대 초반에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제가 사이드를 맨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쓴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그때는 흑백 시대였어요. 갈라가 별로 없어서 우리 두 사람 다 젊었을 때인데요. 사이드 교수 연구실에서 찍었습니다. 이 오리엔탈리즘, 그 다음에 문화와 제국주의를 쓰면서 사이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두 책에 다 나와요. 이것은 한 망명객의 책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서구 교육을 받은 아랍인으로 태어나 자랐다. 나는 언제나 그 둘 중 하나에만 속한다기보다는 그 두 세계에 다 속하는 것으로 느끼며 살아왔다. 저는 그래서 이분을 존경합니다. 원한 맺히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또 하나는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아웃사이더라고 부를 때 그것은 슬프거나 박탈당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제국이 나누어 놓은 두 세계에 다 속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두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큰 그릇이 되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경우는 대체로 원망하게 되죠. 왜 나만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분한테 배운 가장 큰 그 교훈은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Criticism can be painful. 문학 비평이라는 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왜? 자기 자신의 삶의 근거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과 시대와 역사를 떠나서 문학 비평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겠죠. 이 책에서 사이드는 유럽의 방대한 문헌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 여행기, 학술 서적 혹은 문학 작품에 나타난 동양에 대한 서양의 편견, 또 그 편견이 만들어낸 지식 체계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고요. 거기 참가한 사람들을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사이드가 합니다. 동양에 대해서 말하자면 동양은 완전히 부재한다. 다만 오리엔탈리스트와 그가 하는 말만 존재할 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확한 시각과 잘못된 편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학작품과 학술 연구와 각종 저술을 통해서 하나의 견고한 지식 체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절대적 진리가 된다는 거죠. 이건 미셸 푸코의 디스코르스 담론 이론하고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은 단순히 문화나 학문이나 제도가 수동적으로 반영된 정치적 주제도 아니고 동양에 대한 텍스트의 모험도 아니며 동양을 억누르려는 제국주의자의 음모도 아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지리적인 의식을 심미적, 학문적, 경제적, 사회학적, 역사적, 문헌학적 텍스트에 투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리엔탈리즘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오리엔탈리즘을 형상화하는데 어떤 지적, 심미적, 학문적, 문화적 에너지들이 협조했는가? 어떻게 필롤로지죠. 문헌학이나 사전학이나 역사나 전기나 정치경제 이론이나 소설이나 시쓰기가 오리엔탈리즘의 형성에 일릭을 담당했는가? 오리엔탈리즘은 바로 그런 명제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논의를 하면서 사이드는 문학이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문학은 그런데 관여 안 했다. 제국주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정치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혹은 그 당시 그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텍스트라는 것은 없다라고 사이드는 이야기하죠.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역사적으로 예컨대 제국으로서 군림했다면 그 당시 산출된 문학은 어쨌든 간에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형성의 일릭을 담당했고 또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연속성의 일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사이드의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오리엔탈리즘에서 사이드가 지적하는 것 하나는 동양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진리가 서양에게 동양에 대한 권력과 헤게모니를 부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서양으로 하여금 동양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동양을 지배하고 교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해 주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은 사실은 서구 제국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은요, 사이드가 주로 중동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문화와 제국주의라는 책에 오면요, 2003년에 나왔고 한국에 2005년에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에 오면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로 이제 관심이 넓어집니다. 이건 오리엔탈리즘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구의 문화적 제국주의를 논의하면서 그렇게 이제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사이드가 이제 그 베르디 아이다 이야기도 하고 제인 오스틴의 맨스필드 파크 이야기도 하는데요. 제인 오스틴은 정치적인 작가가 아닌데 이 사이드는 거기에서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찾아내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해외 식민지는 영국 사람이 가서 돈을 벌어오는 곳, 혹은 디킨스의 막대한 유산은 호주를 이제 일종의 그 당시는 이제 범법자를 추방하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호주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사실은 다 제국주의적인 시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 드포의 로빈슨 크루소에서 이 로빈슨이 무인도에 가서 백인의 일종의 제국을 세우는 거죠. 원주민을 자기 하인으로 삼고, 이런 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다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예술작품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 예술작품의 가치를 폄하시킨다고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술작품의 해석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 예술작품의 예술성을 더 높여준다 라고 사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작가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이드는 어쩔 수 없다. 누구나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스럽지는 않다. 심지어는 조셉 콘레드조차도 서구 제국주의를 비판했죠. 폴란드에서 영국으로 귀화한 작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레드의 한계는 사이드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한계는 서구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데서 끝났을 뿐 그런 나라에도 존엄을 가진 자기 나라 특유의 문화가 있고 가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것까지는 콘레드는 깨닫지 못했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사이드의 기본 입장이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동양을 좋아한다고 하는 서양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콘레드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회동포주의가 갖는 허점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드가 한 얘기 중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문화가라는 게 정치적 이념적 명분들이 뒤섞이는 극장과도 같아서 아폴로적인 점잖음의 온화한 영역과는 거리가 먼 채로 서로 싸우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전장이. 근데 문화는 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 타국의 고전보다는 자국의 고전을 먼저 읽도록 배운 학생들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자기 나라와 자기 전통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충성스럽게 속해 있는 반면 타국의 문화와 전통은 격화시키거나 대항해 싸우는 싸움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이드는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서구 제국주의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원리주의, 국수주의, 제3세계 민족주의를 똑같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이 아랍 테러리스트들을 굉장히 비판하죠. 신랄하게. 그러니까 서구 문명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런 중요한 말도 해요. 나는 우리는 우리 것에만 관심을 갖겠다라는 태도를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동시에 아랍인들은 아랍 책만 읽고 아랍의 방법만을 써야 된다는 태도도 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베토벤도 그가 독일인인 만큼이나 서인도 제도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베토벤의 음악은 인류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눌린 소수 집단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아니라 통합의 내러티브라는 것을 주장을 하죠. 이 사이드가 한 말 중에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국주의는 물론 나쁜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그래도 좋은 게 있다면, 바람직한 게 있다면 이 세상을 두 세계를 서로 다른 세계를 합했고 문화를 합했고 언어를 합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용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화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양반은 이런 말을 해요. 대위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봐야 한다.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카운터 포인트라고 대위법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문화적인 시각으로 문화를 바라봐야 된다. 다른 문화를 적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 문화란 건 서로 뒤섞인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overlapping territories라고 그래요. 서로 맞물리는, 그러니까 제국주의로 인해서 영토도 맞물리고 문화도 맞물리고 하기 때문에 이 overlapping하는 겹치는 영역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자, 싸우지 말자라는 거죠. 분열과 원한과 복수보다는 화해와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사이드가 주장을 합니다. 통행과 역설에서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살아오면서 고향이나 집처럼 편하게 느끼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사이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스스로 망명객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뉴욕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뉴욕이 카멜레온 같은 망명객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테두리 안에서 어디든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결코 뉴욕의 일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란 고정된 장소나 붙박이인 어떤 물체가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것, 물처럼 흐르는 조수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늘 기억하고 이분이 가신 뒤에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지금 어느 나라나 사실은 비슷한데 늘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누어서 싸우죠. 우리 사고방식도 그러니까는 either slash or 이것 아니면 저것인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both slash and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이렇게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혹은 아랍 사람들한테도 미움을 받았고 미국 사람들한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셨죠. 양쪽에서 다 칭찬받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지식인이 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으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폭력도 많아지죠. 이제는 그런 걸 자제하고 극으로 가지 말고 중간에 어떤 제3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에드워드 사이드를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